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다가 저 하나를 어렵게 가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 다 지원해 주셨네요. 딸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였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무용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대회에 나가면 1등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입상 정도의 실력이었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에게 본인들에게 1등이면 됐다고 하시며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죠. 꾸준히 무용을 해온 덕분에 대학교도 무용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만 한다면 부모님은 무용학원도 차려준다고 하실 정도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네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풍족하거나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 있는 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이었으니까요. 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기 전 우연한 계기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죠.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기에 저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로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금의 남편도 만났죠. 남편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지만 남편은 알면 알수록 정말 열심히 사는 남자라서 더 멋있었네요.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들은 얘기로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저에게 자극도 되었네요. 남편의 형제는 형과 여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고시 공부를 하고 여동생은 아직 너무 철이 없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모든 가장의 무게를 남편이 다 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평불만 없이 그저 식구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늘 천진난만하게 웃는 남자였네요. 그런 사연에 저는 남편에게 모성애가 생긴 것 같았죠. 어느덧 남편이 걱정되고 도시락도 싸주고 늘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은 저에게 같은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네요.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지금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귀한 집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나랑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가장의 무게를 같이 나눠야 할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돼? 난 괜찮아. 충분히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당신 얘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당신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진짜 실망이다. 그러면 어떡해? 내 형편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도 없고 우리 형 이번에 또 떨어졌어.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지금은 혼자 짊어지니까 그렇지. 그래도 같이 나눠 가지면 자기도 괜찮을 거야. 내가 싫어지거나 질린 게 아니라면 헤어지자고 하지 마. 난 이미 당신 얘기 들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야. 부모님도 처음에 반대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행복만을 가장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지 마. 알겠지? 아주 한 번만 그 소리 더 해봐.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 형이랑 동생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살아. 엄마도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나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놔줄 테니까 그냥 너 삶 살아, 제발. 이런 나를 이해해줘. 다만 너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죠. 제가 같이 힘들어지기 바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사랑이기도 했고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많이 사랑에 빠져버렸죠. 만약 그때 당시에 저로 돌아간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테지만요. 그때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신 후였죠. 남편의 이별 통보로 인해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도욱한 마음을 먹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그날 저녁 남편이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밤에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랬는지 일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나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남편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게. 당신 상황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당신 상황 때문이라면 난 괜찮으니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내가 괜찮다잖아. 후회도 내가 해, 어?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난 진짜 이런 소굴에 너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널 좋아하는 만큼 네가 그냥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도 정말 괜찮겠어? 헤어져 줄 때 지금 가. 아니면 다신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뿐이야. 당연하지. 후회 안 해. 아니, 해도 내가 해.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 원망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 헤어지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마음 확인을 하였어요. 다신 헤어지지 않기로 다짐하였죠.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젠 헤어지지 않고 무조건 인생을 함께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께 남편을 허락받으러 가는 날, 콩쿠르 대회에서도 떨어본 적 없는 전 문척 떨렸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니까요. 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아휴, 너무 안정적이네요. 우리 딸이 안정적인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거든요. 전 우리 딸이 결혼한다면 이제 전공을 살려 무용학원 차려줄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동네에 학원을 오픈하는 게 낫겠죠?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든 옆에서 응원할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쭉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좋고요. 학원을 운영해서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좋습니다. 전 미니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아주 자네 마음이 참 마음에 드네. 혹시 실례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 당연하죠. 어머니, 저 형님,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홀로 저희를 키우셨죠. 에이구, 저런. 마음고생 많았겠네요. 형님이랑 여동생은 지금 혹시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할 거니까. 아, 형님은 고시 공부 중이시고, 여동생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어요. 남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죠. 그나마 아빠는 표정 관리를 잘해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며 남편을 다독여줬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딸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건사해야 하는 그런 가장에게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마는 그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아빠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젊은 과거가 남편에게 많이 투영되어 보였는지 남편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온 가정을 건사한다고 하니 믿을만 하다고 좋아하셨고요.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라며.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에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하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꺾일 마음이었으면 그때 헤어졌겠죠. 전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딸이 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너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엄마 보고 그냥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은 착한데 그 집 가면 너도 같이 고생이야. 굳이 왜 고생하려고 해? 엄마 아빠가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웠는데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니? 너도 애 낳아봐.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이 결혼은 안 했으면 해. 엄마, 마음 다 알아. 그래도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이랑 함께라면 힘든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미니 마음 존중한다. 아주 사내가 건장한 게 너 절대 굶겨 죽일 것 같진 않더라. 아빠는 그저 마음에 들었어.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미니 가서 고생길이 훤한데 지금 그 길로 보낸다는 거예요? 참나, 절대 안 돼. 미안해, 엄마. 이번에 나 좀 믿어줘.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집 형도 고시 붙으면 되고 동생도 취업하겠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 안 그래? 지금 잠깐 집안 돕는 것뿐이지 절대 이게 평생은 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양보 좀 해줘요. 엄마는 제 고생길이 훤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역시나 반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 집을 설득하고 남편네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네요. 긴장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낙후된 주택에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여동생이 저를 맞아주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 같아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에구, 어서 와요. 어머,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무용 선생이라더니 아주 곱네. 아주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고우세요. 진성 씨한테 말로만 듣다 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아, 저희 집 얘기는 대충 들었죠, 새언니. 새언니라 불러도 되죠? 전 오라는 데는 많은데 고르느라 취직 준비 중이고요. 우리 큰오빠는 고시 공부 중이에요. 알죠, 고시? 세상 얼마나 어려워요. 행정고시라는 게 안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오빠 결혼해도 늘 하던 것처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채비하시라고. 미니도 알고 있어. 꼭 넌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 오늘 처음 인사 온 건데. 미니야, 진선이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머머. 그래도 새아기도 알 건 다 알아야지, 안 그러니? 혹여나 우리 딸이 알아두라고 말한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아, 네.
그렇죠. 집 얘기는 진성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두 분 다 성인이니까 금방 자립하실 거라 믿어요. 물론 진성 씨도 가정을 이루는 거니 계속 지원은 힘들 거라는 채비도 하시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긴 인상과는 다르게 제가 그 집 첫 방문 날에 저에게 저렇게 못을 박으셨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되실 시숙은 공부한다며 잠깐 눈인사한 거 말고는 방에서 꼼짝 안 왔고요. 속으로 저렇게 공부하는데도 몇 년을 떨어지는구나 했네요. 어여들어요. 그럼 결혼하면 사는 곳은 정했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다 했나? 아무래도 미니 씨네 부모님도 아셔야 하니까. 우린 최대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길 바라는데 우리 집에 방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 살아도 좋고 어때요? 갑작스러운 합가 제안에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번든다는 집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합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그 문제는 천천히 얘기해요. 아무래도 미니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직장이랑도 가까워야 하니까 상의해 볼게요, 엄마. 뭐 친해질 겸 같이 살아도 되지 안 그래요? 어쨌든 난 너무 좋다. 세원이 들어오니까. 언니,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모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비시댁의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나오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미안해. 오늘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내 동생 철도 진짜 없고 엄마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철 없으셔. 아니야, 괜찮아. 자기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진짜 옆에서 힘을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알겠지? 내가 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엄마 아빠는 딸 힘들까봐 시댁과 친정 사이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빌라를 얻어주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저 역시도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걸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도 잡았어요. 상견례를 하면서 엄마는 또 한 번 실망을 하셨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아유, 우리 큰아들은 지금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어렵다던 행정고시. 아무래도 보통 시험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라서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딸은 어찌나 야무진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시숙과 시누이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엄마 아빠가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실질적으로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는 건 남편인데 남편 얘기는 쏙 빼놨을 정도니까요. 이 집에서 남편은 돈 갖다 주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무한 칭찬 퍼레이드가 끝이 나고 상견례도 끝이 났죠. 오히려 상견례가 끝나자 엄마는 제 남편이 불쌍하다고 혀를 차셨어요. 어쩜 엄마가 저렇게도 무심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고요. 아유, 최서방 너무 불쌍하다. 오늘 진짜 느꼈어. 그게 사람이니? 어쩜 최서방 얘기는 쏙 빼놓고 백수 큰아들의 여우 같은 딸년 자랑만 해? 실질적으로 지금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누군데? 최서방 정말 안쓰럽다. 내가 반대한 게 너무 미안할 정도네. 에휴, 얼마나 슬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최서방이랑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 엄마도 앞으로 아들처럼 생각해줘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친족들에게 본인 큰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죠. 고시 붙지도 않은 큰아들을 어쩜 그리 금이야오기 하시던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과는 짝짝꿍이 되어 결혼식을 해집고 다녔죠. 주인공은 제 남편이었지만 시댁에서 주인공은 행정고시 준비하는 큰아들이었네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차츰차츰 시댁의 실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저희가 따로 나와 살게 되니 조금은 행복해 보였어요. 힘들게 밤에 일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의 월급도 조금 나눠주었네요. 남편은 그 돈 덕분에 물류센터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겨 건강해지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많이 행복했어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저희 둘 문제는 없었거든요.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 제 액세서리를 차보거나 새로 산 옷들을 탐내는 등 염치 없는 행동도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 오히려 나눠주라며 부추겼어요. 어머머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난 언니가 없어서 이런 거 물려받지도 못하고.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차보면 안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거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라 2번 정도밖에 안 차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가씨. 어때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엄마, 어때? 아, 너무 예쁘다. 언니는 비슷한 것도 많으면서. 이거 놔주면 안 돼요? 그래, 좀 줘라. 너무 많잖아. 우리 딸은 형편도 어려워서 내가 이런 거 사주지도 못하고. 가족이잖니. 가족이 뭐니? 뭐든 나눠 쓰고 나눠 가지는 게 가족이지 안 그러니? 우리 딸한테 딱이네. 어머, 아주 임자 만났어. 너무 이쁘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멋대로 쳐들어와서 옷이며 액세서리며 매일 빌려달라, 자기 물려줘라 하는 통에 스트레스 받았네요. 행여나 싫다고 하면 또 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들들볶고 스트레스 줄 것 같아 늘 나눠주기 일쑤였고요. 이런 무례가 반복되자 점점 시댁을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과 저 아니면 생활비가 나올 통로가 없는 집구석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맞을 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시댁에서 백숙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닭다리를 전부 뜯어 시숙과 신우에게 하나씩 주시곤 남편에겐 날개 부위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다리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철이 빨리 들은 거구나. 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티내지도 않고 살았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 이도 닭다리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셨어요? 저랑 닭 먹을 때면 다리부터 집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얘는? 진성이는 나에게 좋아해. 안 그러냐, 진성아? 어려서부터 얼마나 날개를 잘 먹었다고.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그래요, 언니. 나랑 큰오빠는 다리 좋아하고 둘째 오빠는 날개 얼마나 좋아하는데 꼭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하네. 작은 아들을 물주로만 여기고 관심도 없으니까 알 턱이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자기 아들과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었겠죠.
날개를 줘도 신랑은 늘 잘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남편은 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스트레스 받았어요. 참는 게 익숙한 남편을 보니 이젠 더 이상 참고 가족 부양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희생이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망치는 길 같았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용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 조그맣게 동네 아이들로 구성하는 작은 무용학원이었죠. 이 모습을 본 시댁은 저희 집이 엄청나게 여유 있는 줄 알고 생활비를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본인들이 벌 생각은 안 하고 늘 받기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신우는 취직한다고만 한 지 3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고 시숙도 무늬만 고시생이지 백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연하듯 저희에게 요구했으니까요. 아니, 학원까지 차리고 너 아주 대단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장 보러 가면 뭐 하나 살 수가 없어. 진성이랑 상의해서 돈 좀 더 주면 안 되냐? 진성이 형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할 거야, 안 그래?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뭐 돈을 줘야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리프레시도 시키고 그러지. 어머니, 공부하는 학생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놀고 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아가씨는 취직 안 해요? 아유, 알잖니. 걔는 오라는 데는 많은데 애가 눈이 높아서 시답 짜는 데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직도 고르는 중이지 뭐. 아니, 사지가 멀쩡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매번 오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더 이상 지원 끊을 거니까 아가씨 밥값 본인이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설거지라도 하시던가. 아주버님 뒷바라지 직접 하시고요. 어머, 너 말 다 했니? 우리 애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능력은 높은데 오래 일해야 하니까 고르는 거지. 그 능력 높이다가 누구 장사 치를 일 있어요? 누굴 호구로 보시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세요? 어머님, 둘째 아들은 주워오셨답니까? 둘째 아들 불쌍치도 않으세요? 어머니도 아가씨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오냐오냐 하시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다 큰 자식 둘이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진짜 말이면 탄 줄 아나? 너 지금 골랑 얼마 보탠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우리 진성이가 우리 아들로 이 집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할도리를 하는 건데 니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진성이가 너 때문에 버려질까봐 걱정이다. 어머니, 진성 씨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집에서 노역살이만 해야 하는데요? 남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인지. 진성 씨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것들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웃겨 진짜. 뭐? 누가 누굴 가르쳐? 내 아들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옆에서 너 우리 아들 바람 넣지? 그 해야 할 도리 어머님이나 좀 하고 사세요. 큰 자식 작은 자식 차별하지나 마시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자식들한테 버려지기 싫으시면. 그렇게 시어머니는 학원 문을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에게 얼마나 퍼부었는지 남편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희 학원으로 왔어요. 아, 왜 그랬어? 엄마 혈압 높은 거 알면서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프다고 난리야. 진선이도 옆에서 난리고
난 괜찮다고 했잖아. 진짜 괜찮아? 당신이 이러는 거 가족 위하는 거 아니야. 더 망치는 거지. 아니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머님이 돈 더 달라고 하시잖아. 뭐 맡겨놓으셨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물류센터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어? 그런 거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은 그게 도리래, 알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열받아서 정말. 내가 괜찮다니까. 그럼 어떡해? 나 아니면 그 집 어떻게 먹고 살아? 평생 공부만 한 형의 철없는 엄마, 동생 누가 먹여 살려? 아니 사지 60 멀쩡한데 왜 못 살아? 하다못해 식당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못 사냐고. 적당히 하라는 거야. 형이랑 동생 평생 이러고 살 거 아니잖아. 우리 아기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야?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면서 그 집 먹여 살릴 거냐고. 평생 그럴 거 아니면 적당히 해 당신도. 안 그러면 당신은 평생 호구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말이 없었어요. 본인이 봐도 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라도 중간에서 끊어줬어야 했네요. 저희가 생활비를 더는 주지 않자 시누이와 어머님은 시위라도 하듯 매번 저희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 다 보는 앞에서 돈 받아간다고 소리치고 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는 둥 학부모를 붙잡고 말하기도 했고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그건 바로 제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를 고르라면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빨랐기에 먼저 가셨는지 제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 떠났습니다. 전 거의 정신을 반쯤 잃었고 장례식에도 병원에 실려갔죠. 제 옆에 남편이 없었다면 저 역시도 나쁜 생각을 할 뻔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마음도 추스르지 못한 채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든 사망보험금과 부모님의 집까지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 상속될 거란 말이었죠. 상속 따윈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이런 심정으로 모든 게 다 싫었네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호통치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 아빠가 편히 눈 감으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학원을 다시 열고 전 제 일을 해나가며 살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 20억이 있었지만 통장에 고스란히 묻어두었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낮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내내 전화가 오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다시 전화할 거 없고 끝나고 진성이한테도 일러 뒀으니 집으로 오거라. 할 말이 있으니까 곧장 와야 한다. 알겠어? 어머님 그 말씀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만나 시댁으로 향했죠. 혹여나 부모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나 싶어 발걸음을 빨리 옮겼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에게도 조금 더 잘해주자 싶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였죠. 그 말을 거두는 시누이와 시숙이었고요. 시숙이 그렇게 적극적인지 처음 알았네요. 여러 말할 거 없고 가족이 왜 가족이니?
너희 친정 부모님이 주신 그 유산 들었다. 5억씩 희숙이랑 신우한테 나눠주렴.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래야 너도 마음 편하고 안 그러냐? 대신 다신 우리한테 이제 생활비는 안 줘도 된다. 가족 공동 재산이다. 빨리 나눠. 그래요, 재수씨. 가족이 이러니까 가족이죠. 저희 딱 5억씩만 나눠주고, 이제 재수씨랑 진성이 살림 꾸려 나가요.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다들 미쳤네. 우리 엄마 아빠 목숨값을 지금 너네한테 나눠달라는 거야?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지. 인간 말종 집구석 같으니라고. 너흰 구제불능이야. 뭐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인간 말종? 보자 하니까. 아니, 어차피 매달 갖다 바치는 돈 한꺼번에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요? 안 그래요?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웃겨 정말. 오빠는 어때? 그래, 말 다 했다. 너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어디서 미천 타령이야? 네 오빠랑 언니가 호구로 보여? 여태 백수로 날로 먹은 비용 토해내라 하기 전에 닥치고 일이나 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제 남편을 보고 쏘아붙이는 신우를 보고 어이가 없었고 분노가 솟구쳤어요. 가뜩이나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허탈했죠. 그때 조금 늦게 들어와 사태 파악을 하던 남편은 온 집안의 창문을 닫으며 원천 봉쇄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 싶어 쳐다보니 남편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하듯 온 집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 진선이랑 형,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 했고, 어머니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젠 아니네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유산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니 다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돈을 대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잘못이죠. 네가 인간이냐 최진수? 공부를 8년을 했으면 빨리 때려치우고 엄마 모실 생각을 해야지. 동생이 벌어다 주는 돈 편히 받으며 사니까 좋았지 그땐? 너도 마찬가지야 최진선. 오빠가 주는 돈으로 아주 행복했지 너랑 엄마랑. 그만할란다 이제. 제씨 집안에서 나 없는 사람 쳐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나 찾지 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저 호적 파세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남편은 길바닥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한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이렇게 결단 내주어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손절했습니다. 손절한 즉시 제 학원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깽판을 치며 돈을 달라고 협박도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 불러 바로 대응했어요. 그러다가도 정 안 되겠는지 울면서 전화 오고 생활비라도 붙여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전화 받지도 않는다며. 저도 독하지만 제 남편도 이렇게 독한지 처음 알았네요. 남편은 시댁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줄이 끊기자 그 집 딸은 작은 회사 격리로 취직했다고 들려오더군요. 뭐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지금은 아예 저희 학원 근처도 얼씨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군요. 저희 남편은 돈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남편도 더 행복해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며 농담도 하네요. 살면서 마냥 행복할 순 없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지만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신 부모님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어 열심히 오늘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다투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제 옆에 부모님 대신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행복하네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많이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어요. 이제 저에게 슬픔은 있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다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